예, 안녕하십니까. 생물 기본 강의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생물 2의 1권의 28페이지 보시면 예, 지난번에 그 세포막까지 공부를 했죠. 근데 이 단원이 워낙 중요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하면 세포와 구조와 기능으로 되어 있고 그 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세포 소기관 배우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근데 기출도 세포막이 하나가 기출이 되었고 11년간 하나가 기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포 골격에서 또 두 문제가 기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그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을 보시면 뒤쪽에 분비 단백질 관련해서 두 문제가 기출이 됐는데 이것도 이 단원에서 거의 90%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세균 문제가 또 세 문제가 있는데 원핵세포, 고세균, 진핵세포 비교 문제죠. 이것도 세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근데 이 단원에서 한 7, 80%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 8문제 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여기 개념들을 모르시면 뒤쪽을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뭐 열 몇 문제에 해당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그래서 좀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내용도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세포막까지 공부했고 기출을 먼저 풀어봐야 되는데 예. 네, 아직 기출이 많지는 않네요. 2013년 24번 세포막 문제죠. 예, 2013년 24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1번 세포막의 유동성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커진다. 맞는 지문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인지질에 있으면은 포화 지방산하고 다르게 중간이 꺾이는 구조죠.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옆에 인지질과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번 인지질은 수평 이동을 하지 않는다. 요 지문 풀기 전에 먼저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예, 인지질의 이동은 영어로 lateral movement하고 flip-flop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lateral movement, lateral은 측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어깨를 붙이고 있는 모습 상상하시면 되는데 lateral movement는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굉장히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립플랍은 인지질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얘는 소수성 중간 부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물학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번역을 하실 때 레터럴 무브먼트는 보통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는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플립플랍을 이제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직 이동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수직 이동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플립플랍은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이 그 수직 이동이 마음에 안 들면 플립플랍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플립플랍이라고. 그래서 플립플랍은 꼭 외우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레터럴 무브먼트도 같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인지질은 수평 이동을 하지 않는다. 레터럴 무브먼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거의 1초에 뭐 100만 번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리고요. 3번 보시면 당 단백질은 세포 간 인식에 관여한다.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
당이 6탄당만 해도 아이소머, 그러니까 이성질체가 한 32개인가 됩니다. 굉장히 많고요. 5탄당도 아이소머가 많고, 그 다음에 단당류에다가 변형을 시킨 변형당들도 존재하고, 이 당들을 일렬로 붙일 수도 있고, 붙일 때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분지구조를 마음껏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단당류들을 붙일 때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세포 간 인식을 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당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 단백질이 세포 간 인식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뭐 세포생물학이나 생화학을 배워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정도로 공부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문은 시험에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서 여기다 뭐 빨간 줄 그으시고 별표 해놓으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인지질은 양친매성 분자다. 쉽죠? 그러니까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5번 이중축 내부와의 친화력은 내재성 단백질이 표재성보다 크다. 당연하죠. 내재성 단백질은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소수성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표재성 단백질, 다른 말로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외재성 단백질은 수용액에 접하기 때문에 표면이 친수성입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의 친수성 부분에 결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이 친수성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좀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단 밑줄부터 긋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별표 하나 하시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둘째 줄 아래 태양의 빛 에너지는부터 다음 줄 유기물의 저장까지, 그 다음에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부터 다음 줄에 생명활동의 이용까지,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 좀 표시를 하시고, 이건 좀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엽록체에서 아랫줄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얘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뭐 2줄 정도 그으시고, 이중막에 동그라미도 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다음 아랫줄에 주머니 모양의 틸라코이드, 다음 아랫줄에 틸라코이드는 쭉 그으시고 그라나를 형성한다까지, 그다음 다음 아랫줄에 틸라코이드부터 끝까지 스트로마라고 한다까지, 그다음 아랫줄에 광합성, 그다음 그 아랫줄에 엽록소, 카르티노이드 등의 광합성 색소, 그다음에 ATP 합성에 관여하는부터 아랫줄 단백질도 포함한다까지, 그다음에 스트로마에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한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독립적인 DNA와 리보솜이 있어서 더 끝까지, 그리고 동그라미도 하시죠. 독립 DNA 리보솜, 별표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우측에 맨 위에 라멜라 부분은 X 표시하시고 아예 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팁에서 틸라코이드의 막에서는, 그 다음에 2줄 아래에 한 줄 아래네요.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나고, 다음 스트로마에서는 아랫줄에 광합성의 안반응이 일어난다. 용어 해설 보시면 ATP의 줄 그으시고 맨 아랫줄 쪽이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아랫줄 카르티노이드 줄 그으시고 식물에 존재하는 황색계통의 지용성 색소, 다음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해 엽록소를 넘겨주는 보조 색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음 줄에 카로틴, 잔토필. 다음 33페이지로 가셔서 양가로 3번 아랫줄에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 타원형의 세포 소기관, 아랫줄에 간세포나 근육세포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 이번엔 붉은색으로 아랫줄에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뭐 이것도 두 줄 그으시고 이중막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원래 색으로 아랫줄에 내막은 안쪽으로 주름이 잡혀 크리스탈 형성. 다음 내막 안쪽의 공간은 기질로 채워져 있다. 기질은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용어로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기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서 유기물을 산소로 이용해 분해하여 ATP를 생성하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뒤쪽에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각종 호흡 효소들이 들어있다. 네, 아랫줄에 붉은색으로 독립적인 DNA와 리보솜이 있어 독자적으로 증식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죠. 독립 DNA 리보솜 별표하시고 그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세포 내 공생설 개념 심화가 있죠. 세포 내 공생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세 번째 줄에 원핵 세포가 세포 내 공정을 통해부터 다음 줄 끝에 진화하였다는 이론까지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셔서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다음 엽록체는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아랫줄에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다음 일부 효소를 독자적으로 합성 그다음에 저 끝쪽에 이중막 그다음에 이들의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는 것과 같지 않고 원핵 세포의 리보솜과 같다. 그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우측에 팁 부분 틸라코이드 아랫줄에 크리스타 그다음에 밑에 줄에 막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 다음 여기 용어 해설이 5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크리스타의 두 번째 줄에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돌출부 다음 원핵세포에서 핵이 없는 세포 다음 진핵세포에서 핵이 있는 세포 그다음에 호기성 세균 그다음에 광합성 세균은 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고 붉은색으로 줄 고등식물과 같이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세균까지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죠. 그래서 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건 아실 거고, 여기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그러니까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은 포도당입니다. 세포는 거의 포도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포가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ATP입니다. 그래서 거의 플랫폼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포도당하고 ATP 둘 다 사실 에너지원이긴 하죠. 근데 포도당은 세포가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요.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ATP에 전부 집어넣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세포가 바로바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ATP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에너지 대사 쪽에 이제 보시면 뭐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죠.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포도당 안에 집어넣죠.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주로 포도당이죠.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세포 호흡에 의해서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ATP도 역시 화학 에너지죠. 근데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ATP의 형태로 필요한 만큼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 아래 뭐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방금 말씀드렸고, 네. 좌측 상단에 세포가 있는데 식물세포죠. 겉에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에만 주로 엽록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엽록체 그림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외막과 내막이 있습니다. 뒤쪽에 세포 공생설을 공부하실 텐데
실제 엽록체는 외부의 세포가 진핵세포에 들어와서 공생하게 됐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추정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한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막 내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 자신의 막이 내막이 되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막을 끌고 들어오면서 외막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안쪽을 보시면 스트로마라고 쓰여 있는데 스트로마가 내막 안쪽에 그냥 일반 기질입니다. 스트로마 뜻이 그냥 기질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나라는 용어가 있죠. 그라나는 그 어원이 동전을 쌓아놓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전 쌓아놓은 것처럼 아니면 마카롱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라나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중요한 건 틸라코이드입니다. 틸라코이드는 그 동전 하나하나의 주머니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 틸라코이드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제 사일라코이드인데 사일러코 이 부분이 쐐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요. 파우치나 그런 뜻이고 오이드는 like 유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일라코이드는 그러니까 주머니 비슷한 형태다. 그래서 뭐 어원을 찾아봐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주머니 형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기재해 놓으실 게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텐데 일단 그림에서 봐두시면 틸라코이드에 빨간 동그라미를 하시고 별표를 하시고 틸라코이드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꽤 어렵거든요. 한참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스트로마도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여기서 안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동그란 동전의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고 그 물질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일반 기질인 스트로마에서 안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회색으로 세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좌측은 긴 편모가 있죠. 동물세포입니다. 우측은 식물세포고요. 둘 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한 3개씩 해주세요.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공부하면 세포호흡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합성하는 엽록체는 식물세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출에도 그 관련 문제가 있고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물학 시험에서도 그 식물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것처럼 함정 지문을 파거든요. 그래서 식물 세포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당연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의 그림을 보면 입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역시 내막과 외막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공생설에 따라서 외부 세포가 들어온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기질에는 아까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막과 내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돌출된 구조들이 있죠. 그걸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뭐 크리스타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내부가 기질이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세포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호흡을 보통 한 5단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위치도 굉장히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여긴 좀 일단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 엽록체 양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외막과 내막 이중막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주머니 모양의 틸라코이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쭉 스트로마까지 말씀드렸네요. 그 다음 광합성이 일어난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엽록소하고 카르티노이드 등의 광합성 색소라고 나와 있는데, 엽록체의 기본적인 색소는 엽록소죠. 네. 엽록소는 태양광이 있으면 태양광은 백색광이고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을 가지고 있죠. 에너지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엽록소는 주로 붉은색 쪽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태양광에서 붉은 광을 흡수를 해버리고 남는 게 노란색하고 파란색 광인데 그게 반사돼서 나올 때 사람 눈에는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는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 보색인 붉은색을 흡수한다는 거 뒤쪽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여러 파장의 빛 중에서 일부 파장만 흡수하기 때문에 나머지 파장의 빛은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파장의 빛도 흡수하기 위해서 엽록소 말고 다른 색소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카르티노이드가 있는데 카르티노이드는 이제 하나의 화합 물질이 아니고 통칭입니다. 여러 가지 카르티노이드 계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에 카르티노이드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황색 계통의 지용성 색소고,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엽록소로 넘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카로틴 잔토필들이 있다. 카로틴 잔토필은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봐두시고요. 화학 쪽에서는 이거를 색소, 다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단원을, 한 챕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색소는 그러니까 지방산을 공부하셨는데 지방산은 색을 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근데 색소의 경우는 물질들이 이렇게 이중 결합을 갖고 있거나 벤젠이죠. 벤젠은 공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공명하는 구조죠.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구조를 갖는데 이 이중 결합이나 벤젠의 공명 구조 또는 벤젠의 변형체들은 빛을 흡수했다가 나중에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장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색깔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소고 뭐 영어로 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르티노이드도 당연히 이런 좀 복잡한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학식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좀 관련된 기출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카르티노이드는 엽록소하고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그래서 여러 파장의 빛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P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막단백질도 포함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스트로마에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 예, 이것도 광합성 공부하시고 읽으면 굉장히 쉬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중요하죠. 독립적인 DNA 리보솜. 그러니까 외부에 원핵세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독립적인 DNA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포 공생설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도 당연히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리보솜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증식하고 그러니까 진핵세포 내에서 엽록체들이 햇빛이 많네, 엽록체가 많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합성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의 우측의 팁을 보시면 틸라코이드 막에서는 명반응이 일어나고 스트로마에서는 암반응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서 ATP는 나중에 구조를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근데 하여튼 세포가 바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로 가셔서 미토콘드리아죠. 첫 번째 줄,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됩니다.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타원형이고, 그 다음에 간세포나 근육세포는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네요. 간세포나 근육세포에 특히 많은데, 근육세포는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원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세포도 몸 전체의 에너지를 관장하기도 하고 간세포가 해독작용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화학 합성이나 분해의 전문 기관이죠. 근데 그 화학 합성이나 분해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은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질은 매트릭스다. 그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능을 보시면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랫줄에 당연히 세포호흡 관련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중요한 것이 독립 DNA와 리보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측의 팁을 잠깐 보시면은 틸라코이드나 크리스타 구조는 다 이렇게 크리스타도 쭈글쭈글한 막이고 틸라코이드도 이렇게 주머니 구조가 많이 되어 있죠. 그거는 이 두 가지 세포 소기관이 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용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크리스타는 말씀드렸죠.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핵이 없습니다. 핵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고 진핵세포는 핵이 있다. 굉장히 진화된 세포라고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호기성 세균은 혹시 나올 수가 있어서 호기성 세균의 호자는 좋아할 호자죠. 그다음에 기자는 기체할 때 기자인데 여기 기체는 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산소가 많은 곳에서 잘 성장하는 세균이죠. 그다음에 호기성 세균 대부분 아시겠지만 반대말이 혐기성 세균이고 여기 혐자는 뭐 혐오하다 할 때 혐자죠. 기체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균인데 원래 산소는 그 원시 세포 그러니까 몇십억 년 전이겠죠. 뭐 2, 30억 년 전에 세포한테는 그 대기 중에 원래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소는 세포한테 독성 물질이었죠. 근데 그 산소를 극복할 수 있는 세포들이 생겨났고 그 산소를 오히려 이용하는 세포들이 생겨나서 나게 된 거죠. 근데 혐기성 세균 중에는 산소에 노출되면 죽는 세균도 있습니다. 산소에 노출되면 성장을 잘 못하는 세균도 있고. 예,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 그다음 광합성 세균이 나와 있는데 얘는 아까 발표하셨죠? 이 5가지 용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5가지 용어는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문 한두 개로 출제될 수 있고요. 기출도 됐고요. 다 동일하니까 다 외워야 되는데 뭐 어렵지는 않죠. 일단 남조류란 말이 있는데 이건 지금 틀린 개념이라서 틀린 개념입니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 쪽일 거라고 생각했고 좀 원시적인 세포라서 적조류, 갈조류 등의 조류들은 고등 식물이 아니더라도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류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남조류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시아노하고 같은데 시아노가 청색이나 녹색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근데 이 용어는 잘못됐기 때문에 남세균으로 이제 현재 수정이 됐고요. 근데 가끔 남조류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광합성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아노 박테리아고 영어로 같이 병기될 수도 있죠. 그리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색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용어는 암기하시고 그다음 이 광합성 세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광합성을 한 세포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지문화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 세포에 들어가서 얘가 식물세포가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세균이 식물세포에 들어가서 엽록체가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쉬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아래쪽에 세포 내 공생설 가셔서 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우측에 그림 먼저 보시면 처음에 좌측에 그림에서 좌측에 원핵세포가 있죠. 원핵세포에 호기성 세균의 섭취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결국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되는데 원핵세포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 때 2개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에서 ATP 2분자밖에 못 만들죠. 근데 이 호기성 세균은 실제 이제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된 한 34개 정도의 ATP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핵세포와 호기성 세균의 효율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원핵세포가 호기성 세균을 받아들여서 공생하게 된 거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그래서 그다음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뭐 아래쪽 설명에 원형질 막의 함입에 의한 소포체와 핵막의 형성. 뭐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진핵세포가 되면서 안에 핵막부터 굉장히 정교한 내부의 막 구조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 막 구조는 세포 소기관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주고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도 하고 그다음 막 자체에서 효소 반응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에는 없는 정교한 막들이 내부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광합성 세균을 섭취했다고 되어 있죠. 얘가 아까 말한 남세균이죠. 여기 써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광합성 세균, 남세균. 남세균이 들어가서 식물세포로 진화하고 진핵세포 중에서 식물세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이제 그 남세균이 들어가지 않은 세포는 그냥 진핵세포로 남아서 동물세포가 됐고, 동물세포는 당연히 그 식물세포는 그 남세균을 받아들인 게, 얘를 받아들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얻지 않아도 자동으로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포한테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였겠죠. 근데 동물세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 보시면 좌측에 세 번째 줄에 공생 과정을 통해서 진핵세포로 진화했다. 그 다음에 세 줄 아래에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엽록체는 광합성 세균, 남세균으로부터 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자체 DNA, 리보솜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일부 효소를 독자적으로 합성하겠죠. 그다음에 우측에 이중막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들의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는 것과 같지 않고 원핵세포의 리보솜과 같다. 이게 좀 헷갈려서 표시를 하시죠. 이들의 리보솜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의 리보솜이죠. 얘는 70S라고 합니다. 70S는 지금 설명드린 게 낫겠네요. 전에 이제 세포 분해액이란 부분을 공부하셨는데, 세포막을 깬 다음에 깨면 얘가 세포 내부 물질이 용액에 용출이 되죠. 걔를 원심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그 세포 소기관, 세포 내부의 물질들의 밀도와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무거울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한 게 이 수치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S는 세디멘테이션의 S거든요. 뭐 세디멘테이션을 알 필요는 없는데 S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니까 얘는 의미가 침강이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침강이 많이 되느냐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리보솜은 70 정도의 위치에서 침강이 되고 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할 때 70S
리보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다음에 진핵세포는 80S입니다. 제 리보솜보다 더 무겁죠.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80S고요. 원핵세포는 70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 내 공생선을 모를 때는 진핵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니까 리보솜도 비슷하게 80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이 라이보솜과 원핵세포 라이보솜은 70S로 같고 그 다음에 구조와 기능도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걸로 볼 때 얘네는 원래 원핵세포였는데 진핵세포로 들어가서 공생하게 된 게 맞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 설명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막이 두 개야 이걸 그냥 암기하시면 어렵죠. 근데 공생설을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좀 암기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다음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을 좀 빨리 긋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에 별표 2개 하시고 예, 아랫줄에 기능적으로 연관된 복잡한 막체계 뒤쪽에 단백질을 포함한부터 다음 줄에 수송, 분비, 저장, 분해까지 그다음 아랫줄에 소포체와 리보솜 해서 액포까지 그다음에 양가로 1번에 소포체 쭉 줄 그으시고 아랫줄에 소포체는부터 뒤쪽 복잡하게 연결까지 그다음에 아랫줄에 내광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막의 일부는 핵막의 연결까지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단일막 앞쪽에 단일막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우측에 막성 세포 소기관 있죠. 거기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이중막 구조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동그라미도 하시고 그다음에 별표 3가지 하시고 이중막 구조를 갖는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 좌측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기능에서 원래 색깔로 물질 이동의 통로 아랫줄에 막 표면적을 넓혀 세포 내 반응 장소를 확보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뒤쪽에 막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매끈면 소포체 예, 그 다음 그림 아래쪽으로 동그라미 1번 여기는 한 5줄이죠. 5줄 전체 표시하시고 별표 한 3개 하시고 붉은색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5문장에 해당하는 기출이 2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도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기출 (2010년) 21번하고 2017년 28번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장만 이해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붉은색으로 이제 밑줄 그으시면 첫 번째 줄 뒤쪽에 거친면 소포체의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다음 소포체의 내광으로 들어가, 다음 입체 구조로 가공된 다음, 그 다음 줄에 수송 소낭에 쌓여 세포 내 다른 부위로 운반되거나, 다음 골지체로 보내져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다음 거친면 소포체는 이자세포와 같이부터 끝까지. 예, 그 다음 내려가셔서 매끈면 소포체 줄 그으시고, 막에 소포가 있어 끝쪽에 지질의 합성이나 탄수화물의 대사, 다음 독성 물질을 해독, 다음 칼슘을 저장, 다음에 아래쪽에 이건 붉은색으로 하시고 별표하시죠. 지방의 재합성이 일어나는 소장의 흡수상피 세포. 그 다음 원래색으로 스테로이드 합성이 일어나는 부신 겉질 세포. 네, 그래서 34페이지 우측에 팁 아래쪽에 매끈면 소포체와 약물에 대한 내성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예,
됐습니다. 35페이지로 가셔서 리보솜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2개 정도 하시고 원래 색으로 크고 작은 2개의 단위체 아랫줄에 세포 소기관 중 크기가 가장 작고 막으로 쌓여 있지 않다. 뒤쪽에 각 단위체는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단위체는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와 다음 줄 끝까지. 다음 기능은 단백질과 rRNA로 구성,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은 이건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부터 다음 줄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까지. 그 다음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부터 다음 줄 이용된다까지.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단일막 동그라미 하시고 시스터나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아랫줄에 골지체 시스터나는부터 소낭이 모여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소포체와는 달리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 기능에서 수송 소낭에 쌓인 채부터 다음 줄 끝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까지. 아랫줄에 소화샘 세포, 내분비샘 세포, 분비세포에는 골지체가 특히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우측에 단백질의 합성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 아래 그림도 중요하니까 표시하시고 여긴 다 중요하네요. 단백질의 분비도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분비 소낭은 세포질의 융합, 그 아랫줄에 세포 밖으로 분비. 아래 그림도 중요하니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서 rRNA, 리보솜을 구성하는 리보솜 RNA이다. 그 다음에 시스터나 아랫줄에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까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소포체부터 이제 34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소포체부터 리보솜, 골지체, 리소좀, 포록시좀, 액포 등이 있고 세포 소기관인데 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소포체가 중요하고 리보솜이 중요하고 골지체가 중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포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림 먼저 보시죠. 그림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동물세포, 식물세포 있고 중간 그림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핵막이 표시돼 있죠. 이중막인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막 근처에 거친면 소포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노란색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 아래쪽에 매끈면 소포체가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게 우측 상단에 막성 세포 소기관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이제 지금은 진핵 세포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핵 세포는 끝에 살짝 비교만 나오고요. 원핵 세포는 막성 세포 소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원핵 세포는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만 막이고 안쪽에는 거의 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물질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원시적으로 그냥 한 방 안에 여러 식구가 널브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핵세포는 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중막 구조를 갖는 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막이니 단일막이니 물을 때 단일막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중막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암기하기 쉽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세포 공생이기 때문에 이중막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핵은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인 DNA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중막으로 보호하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고 세 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일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원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막 구조를 갖고 있는데 리보솜만 막 구조가 없습니다. 리보솜은 굳이 막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을 공부하시면 당연히 막이 없겠네라고 아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은 아까 보셨고
여기도 용어가 조금 골치 아픈데, 이제 소포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거든요. 근데 뭐 길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엔도는 뜻을 아시면 됩니다. 엔도는 엑소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얘는 내부에 인이란 뜻이고 엑소는 아웃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플라스믹은 플라스미 기질입니다. 세포 기질. 그래서 지금까지 세포질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이토플라즘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셀하고 어원이 같다. 그래서 셀을 말하고 플라즘이 기질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질, 즉 세포질이죠. 그래서 플라즘이 질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레티큘럼은 그 망사형 구조란 뜻인데 뭐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전공자들도 이거 뭐 외국인들도 영어로 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E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그냥 ER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한번 봐두셔야 되고,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매끈면 소포체하고 거친면 소포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좀 다양하게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먼저 쓰면 거친면 소포체는 러프 ER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RER이라고 부르고요. 매끈면 소포체는 스무스 ER인데 그냥 SE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봐두시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옛날에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출제자분들은 지금 이 매끈면 소포체 이런 말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조면 소포체나 활면 소포체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조면 소포체의 조자는 조악하다 할 때 조자거든요. 조악하다는 제품의 품질이 거칠고 아주 나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활면 소포체의 활자는 스키 활강 아시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터닝 하지 않고 쭉 내려오는 거죠. 한자가 같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끈매끈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용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노란 동그라미들이 많이 있었죠. 이 노란 동그라미들이 리보솜입니다. 라이보솜. 그래서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거칠게 보입니다. 표면이. 그래서 초기 연구할 때 보니까 얘는 거친데 얘는 안 거치네. 그렇게 네이밍이 된 거고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거치면 소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을 보시면 거치면 소포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리보솜이니까 이제 단백질을 만들겠죠. 근데 그게 소포체 내강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백질을 그냥 소포체 바깥쪽이면 그냥 일반 세포질이거든요. 근데 일반 세포질로 가면 얘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강으로 집어넣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입체 구조로 가공. 얘는 단백질 접힘이죠. 프로틴 폴딩이고 단백질이니까 3차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기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실 게 추가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당을 붙이거나 지질을 붙이거나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인산기를 붙이거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이 거친면 소포체 내부에서 그런 기능을 하죠.
근데 기억하실 건 사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당을 결합시킨다. 올리고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고는 뭐 여러 개란 뜻이라서 단당류 여러 개를 쭉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따라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아미노산 외에 당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포체 내부에서 이제 당을 결합시킨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기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필요한 가공이 끝나면 소낭에 쌓여서 세포 내 다른 부위로 운반되거나, 그러니까 세포 내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로 운반되거나 아니면 골지체로 보내집니다. 근데 골지체는 뒤쪽에서 배우시겠지만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의 목적지를 정하는 분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합니다. 골지체가. 근데 세포 내부에서 합성된 단백질인데 세포 자체가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분비시키는, 다른 세포들이 사용하도록 외부로 분비시키는 경우에는 무조건 골지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골지체를 거쳐서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는 이자세포와 같이 분비 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발달한다. 이자세포는 그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그다음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 모두 다 만들어서 소장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세포가 자기가 소화 효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러프ER, 그러니까 거치면 소포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매끈면 소포체인데 얘는 굉장히 기능이 좀 다양합니다. 그 기능을 다 암기하시긴 힘들 것 같고, 일단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를 하시면 지질의 합성하고 독성 물질의 해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의 합성은 아래로 예시가 지방의 재합성이 일어나는 소장의 흡수 상피 세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출이 됐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소장 내각입니다. 소장인데 표면에 세포들이 있죠. 그 소장의 상피세포죠. 그리고 이쪽으로 영양분이 지나가면 필요한 영양분들을 상피세포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육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표면적이 넓어야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성지방을 흡수하는 경우에, 중성지방은 구조식을 공부하셨죠? 글라이세롤에 에스테르 결합이 있고 지방산이 결합한 거죠. 나머지도 이런 형태로 결합되어, 그러니까 글리세롤 한 분자, 지방산 3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로는 이 세포가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통과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분해 효소가 잘라줍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지방산대로,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대로 따로 분리를 하는데, 그때 중성지방을 지방산이 3개 붙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방산 하나를 떼버리면 지방산 2개가 남죠. 이 형태는 다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저 떼면 하나가 남으면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되죠. 그래서 지방산 하나는 남아있고 여기는 원래대로 OH 결합이 남아있게 되죠. 이게 모노글리세라이드고, 이 상피세포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이글리세라이드는 좀 복잡한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모노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주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가 여기 세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는 받자마자 다시 재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으로 다시 합성을 여기서 하죠. 그리고 얘들을 잔뜩 모아서 킬로마이크론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킬로마이크론을 만들어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인체 생리학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재합성이 일어나는 소장의 흡수 상피 세포. 그러니까 여기서 재합성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의 경우에 이제 안에 핵이 있고 그다음에 거친 면 소포체,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가 있을 텐데 얘는 매끈면 소포체가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재합성을 잘하는 특화된 세포겠죠. 예, 그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테로이드 합성이 일어나는 부신 겉질 세포 얘도 좀 나중에 중요하니까 이렇게 몸에는 콩팥, 신장이 있죠. 그래서 뇨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걸러진 뇨는 방광으로 가서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맥, 동맥이 이제 이어져 있죠. 근데 이 신장의 위쪽에 부신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신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피질하고 수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질은 여기처럼 겉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얘가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포도 이 세포처럼 매끈면 소포체가 발달해서 그 스테로이드 합성을 잘 하겠죠. 스테로이드는 지질의 일종이니까 지질 합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 합성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측에 그 매끈면 소포체 약물에 대한 내성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가 독성물질 해독에도 관련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소포체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리보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리보솜은 크고 작은 두 개의 단위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중에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막으로 쌓여있지 않습니다. 리보솜은 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이 필요하면 여기 소포체에 가서 붙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각 단위체는 인에서 만들어지고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에서 리보솜은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있고 각각 RNA, 단백질 두 가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RNA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DNA가 핵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에서 RNA를 각각 만든 다음에 가져오고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항상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합하고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따로 있다가 그 메신저 RNA, mRNA가 나오면 그 신호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보솜에서 중요한 거는 리보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까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걔는 멤브레인 바운드 리보솜이라고 하고
뭐 영어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막결합 리보솜이라고 하거나, 결합할 게 막밖에 없으니까 그냥 결합 리보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도 바운드 라이보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리 리보솜은 자유 리보솜이고, 우리말로는 옛날 한자죠. 유리 리보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얘는 막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세포질에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근데 아까 여기 바운드 라이보솜은 여기서 합성된 단백질은 그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서 정확한 목적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목적지로 가게 원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리 라이보솜은 그냥 라이보솜 자체가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된 단백질은 그냥 세포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그냥 세포질에서 사용할 때는 이 라이보솜이 그 단백질의 생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골지체는 단일막이죠. 아까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시스터나라고 있는데,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아래쪽에 그림의 중간 부분 보시면, 얘가 약간 노란색, 회색으로 표시된 그림 보시면은 이게 골지체고요. 그래서 왼쪽 위에 소포체에서 나오는 소낭이라고 있죠.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골지체에는 이렇게 주머니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시스터나라고 하고요. 이름 시스터나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스터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소포체는 그 주머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지체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골지체로 오면 얘는 분배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소낭에 담아서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시스터나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골지체가 원래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소포체를 변형해서 만든 거고, 소포체에서 소낭들이 와서 자꾸 결합해서 크기가 커지면서 시스터나가 되고, 그런 게 모여서 이제 골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이거는 기재를 해 놓으시는 게, 예. 아랫줄에 보시면 이제 소포체로부터 운반되어 온 단백질과 지질을 변형시켜서 다시 소낭에 싸서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거나 세포 밖으로 분비시킨다. 그러니까 세포 밖으로 분비시킬 때는 골지체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추가 가공 공정인데, 아까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당을 붙이는 가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골지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당을 붙일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면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이 일어난 다음에 당을 붙이는 가공을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다. 그래서 소포체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거치면 소포체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도 또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내용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소화샘 세포나 내분비샘 세포는 다 자기를 위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몸 전체에 전달하거나 다른 세포를 위한 단백질들을 만들죠. 그럴 때는 골지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그림 보시면 단백질의 분비 부분이 있는데,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림에서 위쪽에 핵이 있고, 거친면 소포체에서 리보솜이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로 단백질이 합성이 되겠죠?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가공이 일어난 다음에 골지체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소낭에 담겨서 전달이 됩니다. 이 소낭도 라이포솜 말씀드렸죠. 세포막하고 거의 성분이 같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라이포솜 형태의 낭인데 작은 낭이죠.
그게 골지체 시스터나 하나에 와서 결합을 합니다. 얘도 막성분이 같기 때문에 쉽게 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시스터나로 보내는데 시스터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낭에 담아서 보내고. 그래서 끝까지 간 다음에 이 내부 물질은 분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소낭에 담아서 세포막까지 보내면 이 소낭하고 세포막하고 융합하면서 안에 물질이 외부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뭐 수송소낭, 분비소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분비될 때는 분비소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골지체의 역할은 그것만 아시면 되고 네, 뭐 용어 해설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다음에 rRNA는 이거는 다음에 RNA를 전체 말씀드리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rRNA의 R자가 라이보조말이죠. 라이보솜 안에 RNA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RNA만 특정하는 용어입니다. 일단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잠시 휴식하시고 다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